예,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커피 브레이크 들어가기 전에 우리 뭐 공동행위 인가제도 이렇게 말씀을 좀 했는데 이제 공정거래법 또 경쟁법이 추구하는 바는 자유 경쟁이 되어야 이게 소비자들에게 뭐 유리하다는 그런 이제 입장인 것 같아요. 가격 자체가 상품 가격 자체가 제대로 결정된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진해운 사태에서도 봤지만 이게 해운 기업과 같은 경우에 어떤 전기선사가 회생지차에 들어가 버리면 소비자에 해당하는 화주들이 너무너무 고생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구조조정 문제라든지 불황의 경우에는 그런 엄격한 가격 뭐 통제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공동 행위 인가제도가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들 지금 같은 경우에 이게 인정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이제 저하고 윤세리 변호사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이제 금융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물동량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은 개선을 또 하게 되지만 결국 개선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BBCHP를 많이 한 경우라면은 금융 원리금 또 상환도 해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장기화된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선사 해운 기업의 가장 어려운 점은 이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개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수입은 없지만 계속해서 지출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운영 자금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정부라든지 뭐 산업은행 등등에서 많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진공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산업은행의 장세호 실장님과 정우영 변호사를 모셨는데 정우영 변호사님은 정말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인데 오늘 갑자기 또 로펌에서 무슨 일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하나만 좀 말씀해 줄 걸 부탁하고 오늘 좀 불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장세호 실장님에게 마이크를 넘겨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장세호 실장님이 이제 우리 본부에 파일을 넘기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만 일단 파일을 3개를 보내셨기 때문에 일단 3개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우리 장세호 실장님이 좀 말씀을 하시면 필요한 부분을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잠깐,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을 먼저 좀 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한글. 요건가요? 신조 지원 프로그램 맞습니까? 네네네네.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좀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요건 이제 최대 확대되었고 우리 화면에는 네, 크게 나타납니다, 실장님. 실장님 예, 우선 알겠습니다. 인사 좀 네, 하시고 시작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기 산업은행 기업금융1실에 근무하고 있는 장세호 실장입니다. 지난주에 잠시 제가 금융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 관련에 부속되는 거를 좀 준비를 했고요. 이게 금융 부분을 실질적으로 이게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을 하는 게 상당히 제약이 많긴 한데 제가 어쨌든 할 수 있는 최대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한 10여 분 될 것 같은데요. 예, 가능한 한 예.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신조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산업은행이랑 K슈어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 K슈어가 나와 있고요. 왼쪽 보증사로서 K슈어가 있고요. 후순위 선박 펀드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담분으로서 10% 자기 자금을 투입합니다. 요 스킴을 이용했던 게 지금 배 사장님도 계시는 것 같은데 현대상선 VLCC의 경우가 이 프로그램을 전형적으로 사용했었습니다. 보시면 선순위가 약 60%, 그리고 후순위가 약 30%, 지분 투자가 10%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서 이제
SPC로 자금이 가면은 그 자금을 통해서 조선수로부터 선박을 구입해서 해운선사라고 밑에 되어 있는데 현대 HMM 앞으로 선박이 BBC HP 방식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VLCC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딜리버리가 됐던 24K 메가 컨테이너 선박도 이와 유사한 구조로 금융이 되었습니다. 밑에 한번 보시면요. 밑에 표를 조금 올려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선순위 대출은 기본적으로 일반 금융기관들이 참여를 하고요. 주로 외국계 기관입니다. 왜냐하면 수출입은 K슈어가 보증을 하기 때문에 일반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선박금융을 주로 지급하는 은행들이 참여하고요. 그리고 후순위 선박펀드에는 KDB, 캡심, 캠코, 산업캐피탈, 그리고 자담분 회원사가 10%로 구성되어서 100%가 파이낸싱이 됩니다. 이게 전형적인 최근에 하고 있는 정책 금융 형태의 선박 금융입니다. 물론 이게 다른 데도 똑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회원사 자담분이 약 10%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조금 부족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책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회원사 자담분을 10%로 지금 여기서는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예, 여기서 이제 엑셀 파일 예. 저기 시트 1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 좀 줄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장님 어떠세요? 예, 조금 왼쪽이 좀 안 보이는데 예, 오른쪽으로 조금 예, 옮겨야 될 오른쪽.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왼쪽으로 갔습니다. 오른쪽. 이쪽. 아니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더 이상은 안 되고 좀 더 당겨. 화면을 좀 낮춰보시면 좋겠네요. 안 되나요? 이렇게 네.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시죠.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화면만 좀 띄워주시죠. 키워드. 네, 지금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냐면 선박금융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제일 아까 신조 지원 프로그램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제일 밑에가 에코티입니다. 에코티 10% 파란 거요. 그리고 그 위에가 후순위 금융입니다. 후순위 금융. 그리고 그 위에가 선순위 금융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선이 성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가가 밑에는 기간이거든요. 성가가 최초 발주되었을 때 성과를 기초로 해서 약 30년 정도 내용연수라고 보면 30년 동안 감가상각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위에 선이 뭐냐면은 캐시플로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일 좌측 Y축에 보면 이게 천 단위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그러면은 에코티가 10%, 후순위가 30%, 선순위가 70% 해서 선박을 건조를 하고요. 그런데 선순위 대출금은 약 15년 만에 상환을 다 합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후순위 대출금이 쭉 15년 동안 지속되다가 약 5년에 걸쳐 상환이 되고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약 20년 동안의 상환이 다 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통상 배의 내용 연수는 약 30년이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과 대비 대출금은 계속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LTV, 소위 말하는 론투밸류라고 하죠. 론투밸류는 성과 밸류가 높아지고 론이 떨어지기 때문에 론투밸류는 떨어지나요? 뭐 계속 이제 떨어지게 돼 있죠. 그러면은 이제 그만큼 담보 비율이 좋아진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위에서 보시면 위에 이제 캐시플로우를 봤는데요. 보통 캐시플로우가 평가했을 때 성과 대비 보통 한 140 정도 프레젠트 밸류가 나와야지만이 에쿼티 밸류가 약 한 지금 10% 파이낸싱을 했는데 에쿼티 밸류가 10%에서 한 12% 정도 나오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선박금융을 했을 때 초기에는 론투밸류가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 90%가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계속 제 원리금을 상환해 가는 과정에서 보면은 한 5년이 지나면 론투밸류가 이제 초기에는 이제 90%였는데 론투밸류가 한 80% 정도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대출금을 가속 상환하고 배값은 상대적으로 적게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만약 5년 정도 지났을 때 지금과 같은 코로나 위기가 왔다. 이렇게 되면은 론투밸류는 약 80이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만약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선박을 제대로 운영을 못해요. 물동량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될 경우에 약 론투밸류 20% 있는 거를 만약에 유동성 이슈가 많이 생긴다 하면은 그 당시에 론투밸류를 약 95%까지 올려서 세일 앤 리스백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해양진흥공사도 할 수가 있고요. 산업은행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이라든가 상업은행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상업은행은 이런 거는 거의 없고요. 그래서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이 협력을 하고 선순위 대출금은 외국계 금융기관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하면은 지금 유동성 위기에 있는 해운사의 유동성을 한 10% 내지 15% 정도는 추가적으로 줄 수가 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주고 약 1년 동안은 상한을 없애주고요. 상한을 해버리면 또 그만큼 유동성 이슈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1년 정도는 상한을 유예하고 한 4년이나 그 이후 상한 기간 약 20년 동안 상한하게 되는데 5년이 지났으니까 15년 동안 상한하게 되는데 그거를 한 20년 정도 상한하게 해준다면은 해운사들의 유동성 위기는 극복이 가능하다라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해양진흥공사나 우리 정부 측에서 만드는 기간산업안전기금 40조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 자금들은 어떤 형태의 자금이냐면은 운영성 자금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길 도래하는 지금 선박금융 론을 운영 자금을 통해서 상환을 해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시설 자금인데 운영 자금 형태로 지원을 하게 된다는 게 첫 번째 모순에 있고요. 두 번째, 운영 자금을 지원하면 이 운영 자금은 지금 기안기금이라든가 해양진흥공사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정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 5년에 다 상환을 해야 됩니다. 약 2년 거치 5년 상환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만약에 5년에 다 상환하려고 하면 약 2년 후 5년까지는 자금 압박을 너무 심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세일 앤 리스백을 통해서 한 1년 정도는 유동성을 그냥 공급을 하고 그러면서 유예를 하고 그 상환 기간을 잔여 기간이 10년이 남았다면 12년이나 15년 정도로 늘려주면 선사들은 상당히 유동성 이슈를 해소할 수가 있다. 이게 저희 주장입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면 선박이 약 30년 간다고 보면은 지금 통상적인 대출 상환 구조는 20년 풀 페이아웃이라고 하는데 완전 상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동성 이슈가 있었을 때 조금 세일앤 리스백을 통해서 대출금을 좀 더 주고, 그리고 상환 기간을 약 뭐 20년에서 한 25년 정도로 연장시켜주면 좋겠다. 이런 게 제 논리입니다. 요 그림을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혹시 뭐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뭐 질문을 해주시면 좋고요. 개인적으로도 뭐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성과가 지금 여기는 롱텀 뭐 COA 계약이라든가 뭐 CVC 계약이 있다는 전제로 해가지고 배값이 이렇게 감가상각 된다고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컨테이너선이라든가 벌크선 스팟 계약을 뛰는 선박의 경우에는 BDI라든가 CFI 지수에 따라서 성과가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트를 좀 열어주시면, 교수님 두 네. 번째 시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네, 요게 위에 게 벌크선 지수고요. 아까 윤희선 박사님도 요 유사한 그래프를 보여주셨는데, 요 클락슨에서 나온 데이터고요. 약 20년 정도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저기 중국 특수가 있는 건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밑으로 한번 또 좀 내려가 봐 주시겠습니까? 예, 좀 더 밑으로요. 그래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그래프가, 요 그래프는 이제 컨테이너 지수입니다. CCFI 지수인데요. 요 변동성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변동성을 보면은 약 95% 신뢰 수준에서 보면은 컨테이너 지수 같은 경우는 약 한 70% 정도, 성과가 평균에 비해서 한 5, 60% 정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저기 벌커스인 경우는 뭐 거의 거의 상당한 부분을 이것보다 더 변동성이 커서 성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죄송한데 다시 그 1번 시트 1번으로 가 주시면, 네, 그거 예. 요 경우에서 성과 그래프인 두 번째 사선, 내려가는 사선이, 저 성과가 제가 봤을 땐 변동성이 30% 이상 변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현재 자기 자금 10%만 자금을 갖고서는 성과의 변동폭, 그러니까는 운임지수의 변동폭의 현가가 실질적으로 성과가 되는 건데, 성과가 약 30% 이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담부를 지금 정책적으로 하는 경우야 10%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정책적이지 않고 상업적으로 하는 경우는 이 성과의 변동성이 30% 이상이 되다 보니 자담부를 저는 최소한 30%는 갖고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런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저기 교수님 아래 한 거를 좀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아니, 한번 처음 했더니. 예. 네. 여기 뒤에 좀 가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선박금융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한번 몇 가지 좀 뽑아봤습니다. 국내 선세에 대한 선박금융 이자율이 외국에 비해서 높다. 특히 일본에 비해서 높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KDB가 최근에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대출했던 금리 수준이 보면은 3개월 라이버 플러스 150에서 약 200bp 사이였어요. 그게 이제 달러 수학금리로 보면 2.5에서 약 3% 정도가 되는데, 이 금리를 엔화나 원화나 유로화로 수합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 금리가 글로벌리 가장 싸다,
뭐 100% 싸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가장 싼 수준에 있다. 일본 엔화는 왜냐면은 기본 금리가 마이너스, 유로화도 마이너스 금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표시했을 때 그렇게 싸지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 금리를 수합을 하면은 일본계 금융기관이 지원하는 금리 수준 정도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 줄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기 선주협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 선박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양진흥공사의 정자가 필요하다. 지금 3조인데 5조 정도 정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기는 제가 좀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국내 선사의 총자산이 약 50조고 선박금융이 약 20조입니다. 그중에서 산업은행이 차지하고 있는 게 한 7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외국계 금융기관도 한 3, 4조 되고요. 펀드가 하고 있는 게 또 한 한 4조 정도 되나 그래요. 그러면 해양진흥공사가 많이 한다 하더라 한 10조 정도가 되는데 10조 정도이면 에코티가 한 3조 정도면은 된다. 이런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단방해양진흥공사가 정자를 해서 선박금융을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 당장은 아닌 것 같다. 앞으로 해양 국내 선사가 커지고 자산 규모가 커진다면은 앞으로는 정자해야겠지만 지금 당장 정자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견이 좀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한번 가보시면 수출입은행이 해외 선사에 비해 국내 선사 지원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최근에는 수출입은행이 국내 선사 지원도 충분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해외 선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수출입은행은 국내 조선소의 선박 수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조선소 선박 수출을 하는 거는 외국 선사한테 수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외국 선사가 높다. 다만 KDB나 국내상업은행이나 외국계 금융기관은 국내 선사 지원이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는 KDB나 국내상업은행이 국내 선사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박의 경우 대규모 시설 투자 규모로 차입금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게 맞는데요. 근데 너무 이제 해운 선사들을 보면은 뭐 90% 파이낸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최소한 자기 자금 부담분은 30%는 되어야 되겠다. 특히 스팟으로 뛰는 거는 30% 이상이 되어야 되겠다는 게 저희 논리고요. 아파트를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우리가 아파트 보면은 은행에 대출을 하러 가면은 보통 40%를 대출해 주지도 않아요. 최근에 또 DTI 규정을 들어서 뭐 강남 상구 같은 경우는 10%도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선박은 이렇게 많이 해줄 수가 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해운사 뭐 빨리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는 뭐 좋은데 차입금을 높여서 빨리 성장하는 거는 좋긴 하나 안정적으로 성장해야 되겠다라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해양 물동량 감소로 기간산업안전기금에 의한 운영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 지원이 불가피한 건 맞고요. 다만 과연 운영자금 지원으로 해야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 세일 앤 리스백 형식으로 해서 대출 기간을 더 늘려주는 게 중요하지. 기간산업안전기금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한으로 끝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겠으나 2년 후에는 상당한 유동성 압박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운영자금 지원보다는 세일 앤 리스백 형태로 대출 기간을 좀 더 길게 해주는 게 더 바람직해 보인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긴 해도 좋은 내용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었습니다. 결국 지금 상황에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제 운용 자금으로 계속 지원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세일 앤 리스백을 활용해서 대출 기간을 더 늘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걸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뭐 이해가 좀 부족하신 그 분들이 있으면은 우리 망을 클로즈하지 않고 좀 남겨서 우리 그 장 실장님 시간 되시면 요 행사 마치고 나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같이 듣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이제 많이 지나버렸는데 이제 마지막 우리 그 발제자이십니다. 우리 부산에서 지금 해진공에 우리 조규열 본부장님께서 많은 준비를 해주셨는데 조 본부장님의 말씀을 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조결입니다. 예, 이 자료가 공유가 좀 되고 있나요? 예, 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저는 오늘 정책금융과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시간 범위 내에서 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떤 단기 긴급 유동성 지원과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논의가 되는 거로 알고 있어서 오늘은 정책금융과 관련돼서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이 해운금융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 업계와 협의를 거치고 필요한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정부와 협의도 거치고 또 기관의 어떤 의사결정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금융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진흥공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자분도 많이 계시고 금융인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 페이퍼가 지금 공유가 되고 있나요? 다음 페이지 안 넘어가나요? 일단 넘어갑니다. 예. 지금 첫 페이지인데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십시오. 예. 예, 넘어갔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먼저 정책금융기관 역할과 관련돼서 다 아시는 얘기지만 상업금융기관, 정책금융기관, 또 해양진흥공사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해양진흥공사는 어떤 특정 산업, 해운산업이라는 어떤 특정 산업 지원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산업적 가치를 상대적으로 좀 중요시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해운산업의 어떤 라스트 리조트 성격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금융 원리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보다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서 시장 실패를 보완한다든지 또는 산업적 가치를 보다 좀 중요시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원형 국적선사의 경우에 어떤 주채권은행이 같이 부족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저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24K 또 16K 금융주선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공사가 나서기도 하고 또 컴박스 리스 플랫폼을 조성을 해서 국내에 지원 체제가 별로 없는데 그러한 컴박스 리스 플랫폼을 조성해서 금융리스, 운용리스 형태로 저렴한 요율로 이용을 하게 한다든지 또는 터미널, 국내 HPNT라든지 또 싱가포르의 PSA라든지 이런 터미널도 금융에 적극 참여해서 원형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K2 통합과 관련돼서도 통상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주채권은행이 역할보다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통합하다 보면 이제 많은 장애 요소가 발생을 하죠. 예를 들면 유동성 부족이라든지 또 일부 채권단이 반대한다든지 또는 대주주 문제라든지 이런 이슈에 대해서 공사가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그러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단의 해양진흥공사의 특성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금융기관과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공사는 법상으로 선박이라든지 이런 담보물건을 자산 매입이 가능하다. 통상적인 금융기관은 이런 담보물건을 유입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공사는 이런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세일 앤 리스백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통해서 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조적인 적극 참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성격을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공사가 한 역할을 보면 대표적으로 이러한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4K, 16K 금융규선이 안 될 때 공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금융규선을 이뤄냈고요. 또 컴팍스 리스 플랫폼도 으로 조성을 해서 원양국적 선사가 굉장히 저렴한 요율로 운영 리스 형태로 이때까지 한 20만 TU 리스 플랫폼으로 통해서 조달을 했습니다. 또한 친환경 설비 장착도 정부 해운물류국과 협의를 해서 정부의 2차 버전과 연계해서 저희가 특별 보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굉장히 저렴하게 친환경 설비를 공급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2,500억 원, 금년에 한 1,350억 원 정도 그로버 설비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도 선박 세일 앤 리스백이라든지 또 보증이라든지 또 정책적으로 한 어떤 국적 컨테이너 선사, 항공문화의 케이트 통합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또 터미널도 국내 신흥 HPNT 또 싱가포르 PSA 항만 터미널 확보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금융 외에도 저희가 해운 산업정보센터를 통해서 선박가치 평가를 좀 저렴한 요율로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시장 정보도 선종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더 해운 산업 진단을 통해서 위험 관리라든지 기업 진단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새로운 이슈인데요. 뭐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까지 한 두 가지 이슈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선박 조세 리스인데요. 조세 리스 제도인데 이 제도는 지금 프랑스나 일본의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단표에 보시면 다른 어떤 선박금융 구조도와 큰 차이가 없는데 다만 레스와 레시라는 구분이 있고 상단에 텍스 인베스터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선박금융 구조에서 해운 선사가 SPC를 설립하게 되죠. 반면에 이런 조세 리스 제도 하에서는 인베스터, 그러니까 금융기관, 매년 이익을 내는 금융기관이 투자자로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컨셉은 뭐 선박금융 구조하고 차이는 없는데 이 SPC가 이제 선박을 해서 선박 금융계약을 체결해서 리스 기간 초기에 고속 단가 상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속 단가 상각을 하게 되면 이 SPC 단에서는 보통 렌탈 수입료에서 보통 단가 상각비와 금융비용 이자 이거를 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속 단가 상각을 하게 되면 초창기에 리스 기간 초기에 대규모 영업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SPC는 영업 손실을 내도 그걸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상 모기업으로 영업 손실을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금융기관 같이 매년 이익을 많이 내는 기관은 영업 손실을 이전받게 되면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들어서 또 가표 기준도 낮아지고 해서 세제 혜택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대규모 세제 혜택을 선사와 공유한다는 컨셉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세제 혜택이 국가별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프랑스 같은 데는 한 15% 가까이 되고요. 일본 같은 데는 10% 내외 이렇게 돼 있어서 프랑스 같은 데는 결국 선사의 선박 구매 비용을 절감시켜주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방식이 달라서 투자자가 대부분 세제 혜택을 갖고 일본은 이제 졸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선사는 100% 금융을 자담 없이 100% 금융을 선박 금융을 일으켜서 이 선박을 발주해서 임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프랑스와 일본의 선박 조세 리트지도는 다양한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발생시켜서 세제 혜택을 선사와 공유한다. 그래서 선박 구매 비용을 절감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뭐 이런 걸 한번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러한 선박 조세 리스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SPC 설립 문제인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 GIE라고 비과세 대상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과세되지 아니하고 SPC단에서 발생한 영업 손실을 전부 모회사로 이전시킬 수 있는 송금 이전이라고 하죠. 이런 송금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세제상의 어떤 방법이 일본도 TPA라고 해서 구미아이라는 익명조합, 비과세 익명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그런 제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또 선박 소평가 상각을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특례 이런 것들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행 우리 법인세법에 따르면 현행 내용연수 20년에 25%를 감한 15년을 적용할 경우에 기준 내용연수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8.2%인데 프랑스 경우에는 28%의 고속감각을 할 수 있고 일본은 15%, 다만 첫 해에는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저희 특례를 적용하면 한 25.9% 정도의 고속감각을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또 저희가 법인세가 프랑스나 일본에서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각률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보통 이러한 선박 조세 리스 제도는 운용 리스로 구조화되는데 운용 리스는 아시다시피 레서가 사실 선박 단가 리스크라든지 또 옵션 미행사 시 퍼처스 옵션 미행사 시 대용선 리스크라든지 이런 걸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정책금융기관의 신용보강장치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이해도 굉장히 많은데 마지막으로는 이제 톤세 제도와 연계해서 적용 선사는 프랑스의 경우도 톤세 적용 선사를 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나중에 고속단가 상각을 하다 보면 나중에 7년이나 5년이나 이렇게 파쇼스 옵션을 행사할 때 선사가 이 페어마켓 밸류, 선박의 페어마켓 밸류와 밸류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매각했을 때 매각 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과세 세제 혜택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에 대해서 매매 차익에 대해서 5% 면세를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조금 이렇게 복잡한 이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부분이 아직 저희 나라에는 좀 이렇게 공부가 많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세, 회계, 법률, 금융, 또 이런 학원업계, 또 정부, 전문가 그룹이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고민을 해서 심층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요즘 김윤환 교수님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지만 이 퍼니시 프로바이더, 소위 퍼니시 프로바이더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퍼니시 프로바이더는 기본적으로 개념은 이제 자본력과 리스크 관리 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그러한 선사 또는 금융기관이 선박을 직접 발주 소유하고 해당 선박을 금융리스나 또는 운용리스로 선사에게 리스해주는 그런 자를 말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시도상선을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외는
커머셜 토니지 프로바이더로는 시스템, 금융선주, 파이낸셜 토니지 프로바이더로는 뭐 중국의 리스사 또는 프랑스의 CHIB 이런 걸 들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선박의 소유와 운영을 분리하자. 그래서 이 토니지 프로바이더의 필요성은 보통 저희는 이제 저희 나라는 선택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을 확충할 수 있는 좀 기반이 좀 취약한 것 같습니다. 후반기에는 뭐 시장 편승적인 선박 투자를 많이 해서 리스크가 증대가 됐고, 또 불황기에는 그런 선박 투자 동력, 결국 자본이 되겠죠.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 확충이 많이 곤란했다. 그래서 이런 토니지 프로바이더를 만들어서 좀 이런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최근에는 바젤 3 도입을 통해서 이 금융기관이 이제 선박금융을 많이 기피하는 현상이 국내외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유명한 DB뱅크도 선박금융시장에서 엑시트를 선언했고, 국내도 상업금융기관이 아직 본격적으로 선박금융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통상 fee 비즈니스를 많이 선호하게 되죠. 그래서 좀 선박금융의 어떤 유동성 부족이 생기고, 또한 국내 선박 리스 금융 시장이 많이 발달이 안 돼 있습니다. 2007년에는 한 1조 원 규모 가까이 선박 리스 금융이 이루어졌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800억 정도 연한 선박 중심으로 리스 시장이 굉장히 발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니지 프로바이더를 저희가 갖게 되면 저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항상 리스크 관리가 상대적으로 잘 돼 있다. 지배구조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장기 역행적 선박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구조정 과정에서 국내 부실 선택 흡수도 또 보통 경기 역행적 선박 투자를 하게 되면 굉장히 저선가의 선박 투자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대의 경쟁력을 적을 수 있다. 또한 선박의 소유와 운영을 분리함으로써 그런 도산 리스크도 절연히 가능하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뭐 국내 기관 투자자의 마땅히 대체 투자, 해운 쪽의 대체 투자에 그런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런 부분에서 대체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해외 사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랑스의 크레딧 아그리콜이 있을 수 있고요. 중국 상업은행은 대부분 이런 리스 자회사를 갖고 있어서 토니지 프로바이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토니지 프로바이더의 유형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맨 좌측으로는 이제 민간 리스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리스사의 경우에는 통상 선박을 발주를 해서 TC보다는 통상 금융리스와 운영리스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SBC 같은 경우에는 한 8, 90%를 금융리스로 하고 한 10 내지 20%를 운영리스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한 TC보다는 BBC를 택함으로써 선박의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옆에 빨간 표시로 된 거는 이제 통상적인 선주사가 선박 소유와 운영을 분류해서 선박 소유만 하고 운항사한테 TC로 빌려주는 이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뭐 요게 좀 발전되면 뭐 운항 전문법인 설립도 가능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선주사가 지금 선주사 기능을 하는 그런 선주사가 국내에는 이렇게 많지 않은데,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런 선주사를 뭐 신설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하나는 기존 대표 선사를 육성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선주사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펜의 경우를 보면 통상 선박에 대한 용성 계약을 먼저 장기 용성 계약을 확보한 다음에 그 용성 계약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금융도 조달하고 또 거기에 맞는 스펙 선박을 발주하는 이러한 형태로 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탄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모델을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육성의 경우에는 선종별로 대표 가장 잘하는 그런 대표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일부는 운항도 하고 일부는 공유사 기능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퍼블릭 스토리지 프로바이더는 이건 금융기관이 민간 자본을 흡수해서 같이 설립해도 되지만 민간 자본이 여기에 참여할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토니지 프로바이더가 돼서 이런 선박 소유와 운영을 분리해서 이런 부실선 때를 해준다거나 또는 구조조정 역할을 한다거나 또는 그 리스크 관리 능력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해서 시황이 안 좋을 때, 불경기 때 선박을 통해서 뭔가 해운의 어떤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한 이슈가 많지만 오늘 간단히 말씀을 다음에는 그 국적 환물 적재율 제고 방안인데요.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 저희 그 의견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규일 본부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가 취하지 않고 있는 선박 조세 리스 제도 그리고 이제 선주사와 운항사를 분리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그 해운 기업들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그 예정된 발제자들의 발표는 다 마치고요. 5분 동안 커피 브레이크를 아까 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시나리오 말씀드렸듯이 오늘 귀한 손님이 또 두 분 와 계십니다. 이제 홍콩에 켈리 김 변호사님이 또 와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이제 해운, 조선, 물류 같이 가야 되는데 물류와 조선은 우리 해운보다도 또 후행적이라고 보고 오늘의 그 주 메뉴가 아닌데 조선 해양 플랜트 옆에 정석주 상무님도 와 계시고 조선소에도 한 10분 정도 여기 망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두 분에게 제가 이제 사회자로서 지정 토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것에 대한 토론을 하셔도 되고 또 준비해 오신 또 평소에 하시고 싶은 그런 말씀들을 하셔도 됩니다. 먼저 정석주 조선해양플랜트 옆에 상무님에게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주 상무님. 네, 감사합니다. 정석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교수님. 예, 우선 그 코로나19가 조선뿐만 아니라 선박산업이나 해운산업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조선산업이 후행산업이다 보니까 스포트를 아직까지는 받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실제로는 내부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이전에 말씀하신 것들을 꼭 굳이 코멘트하기보다는 현재 이제 조선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좋습니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시다시피 조선의 전방 산업인 그 세계 경제나 물동량, 해운산업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국내 조선 해양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주가 1월부터 4월까지 비율면으로 한 72%가 감소됐거든요. 상당한 숫자고 구체적인 수치로는 한 67만 CET가 수주가 됐는데 작년에 저희 국내 조선업계가 1000만 CET를 수주를 했어요. 그러면 10%도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욱더 어려운 거는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5월달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더욱더 어려운 거는 우리 가장 강력한 경쟁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이 한 230만 톤을 수주해가지고
지금 1위를 달고 있는데 더욱더 문제는 우리나라 해운 산업에도 이러한 지원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 물량이 중국이 국내에서 물량이에요. 그래서 많이 안타깝다라는 거고요. 더욱더 조선산업이 최근에 불거진 문제인 하나가 또 뭐가냐면 전 세계 공급망에 따라서 뭐 주요 부품이나 장비가 수입이 안 돼서 인도가 지연되고 수출이 지연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4월 기준으로 한 13척 정도가 인도가 지연이 됐는데 금액으로는 한 11억 불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이 비율은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가장 우선스럽고요. 뭐 그 다음에 알다시피 해양 프로젝트는 굉장히 힘들다. 지금 수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의사결정을 앞두고 있던 해양 프론트 발주 케이스도 좀 다 연기가 돼가지고 올해는 거의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조선사의 매출액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장기적으로 보면 올해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나 약간 뭐 추정입니다. 하면은 금년 내에 앞으로 추가 물량이 한 400 내지 500만 시트를 수주를 못하면 앞으로 2년 내지 3년 뒤에 그 생산하고 생산량 감소에 따른 인력 수급이 많이 안 될 것 같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력이 우리 본의와 다르게 과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조선산업이 불황이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설비 감축이나 인력 구조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상 할 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오면 정말 어렵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인력 감소 충격을 대비해서 정부나 각계 관련 업계에서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다들 아다시피 조선산업이 글로벌 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앞으로 한 3년간 정도 이러한 저성장 기조가 불가피하다. 물론 앞서서 발표한 것 중에서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뭐 U자형 반등이다 아니면 일본을 가다가는 L자형 반등이다 그런 말씀들이 많은데 어떠한 식으로 있든 하여튼 물동량 감소는 불가피하고요. 또 하나는 제일 처음에 발표하신 우리 전정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 보호무역 증가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고 미중 무역 분쟁이 더욱더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해운산업뿐만 아니라 조선에서 불리한 팩트가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앞으로 조선에서도 한 3, 4년간 이러한 저성장 기조가 불가피하고 한 2025년쯤 되어야 이런 상황이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3, 4년간 길게 봐서 5년간 또 다른 굉장히 마른 수건을 쥐어 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들 아시피 해운산업도 마찬가지지만 조선산업도 최근에 한 20여 년 동안 큰 위기가 있었고 어떤 이벤트적 사건이 많았는데 크게 보면 IMF 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지금 코로나19 사태인데요. 특징적인 거는 IMF 위기에는 우리 한국 조선으로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팩터였고요. 그간에 일본에서 한국이 세계 주도권을 빼앗아오는 그런 큰 계기가 되었고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는 우리가 중국에 시장 1위국 자리를 내주는 그런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2008년 위기 이후에 지난 10년간의 불황을 통해서 보면 해운산업도 마찬가지지만 조선산업도 국가 체력이 조선 체력이다. 국가 체력이 해운 체력이다. 라는 걸 여실히 보여줬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 2008년 위기 이후에 뭐 공급 과잉이나 고임금 등으로 해서 조선산업에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행되어 왔는데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은 그런 전문가들 시각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도 그렇지만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기초체력이 굉장히 약화가 됐다. 그래서 이제 인력뿐만 아니라 설비에서 상당히 많이 감축을 했는데 그리고 외부적인 환경 요소인 해운도 그렇고 금융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불리한 요소에 있다. 중국에 비해서는 한국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세계 주도권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굉장히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다행스럽게도 2018년, 19년 2년 연속 우리가 세계 1위 수주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 이 자리를 확실히
확고하게 가져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태 이후에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굉장히 궁금하고 저희들도 조선업계에서 내부적으로 분석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난 2년 동안 2년 연속 수주를 이렇게 했듯이 좀 주변 환경 여건이 마련돼 가지고 주도권을 다시 찾아오는 그런 기회가 됐지만 됐으면 좋겠지만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조선해양사는 문제점으로 보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크게 볼 수 있습니다만 코로나 이전의 상황에는 신면 불황이고 생존 경쟁이었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또 다른 신생존 절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러한 전망의 근본 원인은 우리나라 조선산업만 보면 기초처리가 굉장히 약화된 상태고 인력 수급이나 생태계 시스템이 상당히 많이 붕괴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제 안전 환경 규제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유리한 면이 있지만 언제까지 조선이 중국이 우리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도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어떤 사태가 벌어질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 우선 보호무역주의 강화 조치로 인해서 정부 역할이 어느 때보다 확대될 것이다. 조선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한국과 중국의 아주 치열한 선두 다툼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은 코로나19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다른 형태로 유사한 질병이 주기적으로 반복할 것이다. 그런 전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 전 세계적으로 환경 이슈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아서 우리 조선이나 해운 산업적 면에서도 어떤 새로운 에너지원을 추구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보다 굉장히 강화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분야에 있어서도 지금 LNG뿐만 아니라 새로운 친환경 연료 추진 시스템 수요가 확대되어서 이에 대한 준비를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어떤 선박제품의 디카보나이제이션, 디지털라이제이션 이 트렌드가 계속 확대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이에 대한 기후변화에 따른 신에너지원 추구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탈탄소 디지털화 가속화 문제는 우리가 지금도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제어하거나 유심히 봐야 될 그런 문제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 이전에 대부분의 세계 경제 위기가 수요 문제에 치중되어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코로나19 이후에는 공급 문제도 동반될 것이다라는 게 상당 부분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굉장히 효율성을 추구해가지고 국내외적으로 공급망을 아주 촘촘히 엮어 나왔다 그러면 물론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오히려 이게 독이 되는 그런 사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조선업계도 국내 공급망 재정비를 해야겠다라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서비스 엔지니어에 대한 국내 입국이라는 그런 면에서 볼 때도 핵심 인력에 대한 국내 인력의 양성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물론 해운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조선산업은 저로망 산업이 굉장히 많이 얽혀있는 그런 산업이다 보기 때문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생태계 재건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조선산업이 종전과 같은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유지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후에도 이러한 새로운 생존 절벽 기존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사태가 계속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선산업이 그전에는 여러 가지 주도국 변화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 변화가 근본적인 틀의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막차를 우리 조선업계가 탈 수 있느냐 아니냐는 저희 조선업계의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 해운업계나 금융업계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바라는 바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긴 하겠지만 우리 조선업계도 새로운 어떤 비전과 정책 제안을 제시를 통해서 이러한 아주 어려운 사태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자리에서 물론 이제 후방산업인 기재산업이나 철강산업 같은 경우 잘 되겠지만 오늘 이 자리가 해운이나 금융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모셨기 때문에 저희 조선업계 입장으로서는
조선 산업을 움직일 수 있는 아니면 굉장히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여러 팩터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나라 해운 산업이 많이 확대돼야 된다, 건전화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아까 장세호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해양진흥공사가 당장에는 어떤 자본금 확충을 통한 그런 게 수요가 조금 줄 수 있겠지만 하여튼지 간에 우리 해운산업 발전을 위해서 뭐 해진공이나 이런 기능이 더욱더 활성화되어 가지고 우리나라 해운산업이 좀 발전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조결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검행정의 측면에서 많이 뭐 도움을 주고 많은 자료를 주셨지만 다시 한번 우리나라 정책 금융기관들이 어떤 산업,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을 기반한 그리고 이제 금융의 기반에 원리한 어떤 그 어떤 정책 금융적 결단을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해운산업이 잘 발전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상으로 조선산업 그간의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동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무님 아주 많은 준비를 해서 도움되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특히 1월달, 4월달 사이에 그 수주가 72%나 감소했다는 내용인데 저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벌써 이 그 아주 나쁜 영향이 조선업계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걱정까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또 많이 지나갔는데 우리 그 켈리 김 변호사님, 우리 네. 홍콩의 뭐 경제 상황이라든지 뭐 그런 내용 좀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홍콩의 힐 디킨슨 그 해상 로펌의 김정선 변호사입니다. 홍콩 요즘에 뉴스에 어떻게 잘 나오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오늘도 지금 중국에서 그 국가보안법 제정을 이제 홍콩에도 적용시키겠다는 게 최근에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2047년까지는 그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로는 영국에서 유지시켰던 그 법 제도를 2047년까지 잘 가져가기로 하는 헌법이 홍콩에 유지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작년에 홍콩에서 시위 그런 사태들을 이제 이유로 중국에서 이제 홍콩에도 이제 또 국가 보안을 이유로 홍콩을 좀 제재할 수 있는 그 조치를 취하겠다는 걸 발표를 해서 오늘도 일요일인데 그 홍콩 시민들이 나와서 시위하고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와 더불어서 지금 그런 정치적인 이슈가 있어서 좀 홍콩은 요즘에 조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전년 대비 이 1월에서 3월 그 대비해서 한 9% 정도 하락한 것으로 지금 이제 홍콩 뉴스에서는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제 제 생각에는 미국이 아까 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거 전에 이제 미국의 어떤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국하고 그렇게 갈등 상황을 이제 가져가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중국도 이제 홍콩이나 이제 마카오를 원래는 이제 일국 양제 시스템으로 이제 가져가고 있는 그 헌법 체제에서 좀 더 강력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홍콩을 지금 좀 강하게 중국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 그런 정치적으로 홍콩한테는 좀 챌린지한 상황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홍콩의 이제 선박이나 그다음에 어떤 물류업계의 상황은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제 수출이나 그다음에 서비스업 이런 수출 그다음에 투자를 투자가 이 홍콩에서 중요한 사업이었는데 그래서 좀 큰 타격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제 선박 같은 보안센터에서 생활소 거리 투표와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현재 예, 선박 같은 이제 선박은 여기 홍콩은 아무래도 이제 세금에 대한 혜택이 있어서 이제 회사의 영업이익이 세금이 한 16.5% 정도의 그 세금이 이제 적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회사들도 여기 선박 회사들도 설립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선박 등록도 여기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기간 중에 원래는 코로나 기간 중에 원래는 여기 직접 오셔서 대면 미팅을 하셔야 되는 한국 선박 회사들을
대신해서 제가 대면 네고시에이션이나 아니면은 그 선박 매매 클로징에도 제가 수임을 받아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등록이나 이런 거는 홍콩이 예전에 사스를 경험한 게 있어서 그 한국처럼 락다운을 하는 시스템은 아니었고요. 은행이나 뭐 어떤 마린 디파트먼트나 뭐 shipping 레지스트리는 다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딜은 잘 맞춰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콩 이제 혹시 저희 로펌 리갈 업무나 많이 줄었는지 이런 걸 여쭤보셨어요. 김 교수님께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이제 딜 쪽 이제 뭐 M&A나 IPO 쪽 일은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얘기됐던 것들은 좀 미뤄진 게 있고요. 하지만 이제 기존에 이미 진행했던 것들은 이제 여기에 있는 변호사를 sun임을 해서 직접 오시진 못하지만 딜을 다 맞추셨고요. 그다음에 정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force majeure 관련해서는 이제 중국 법하고 영국 법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많이들 이제 물어오셔서 자문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영국이나 홍콩의 해상법이 이제 중거법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말씀하신 것대로 이게 어떻게 드래프팅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달라져서 잘 그 랭귀지가 이 코로나 상황이 force majeure 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 적용이 어떻게 되고 그때는 어느 기간으로 노티스를 내서 이러한 의무에서 벗어난다라는 게 잘 되어 있는 조항들의 경우에는 혜택을 보셨지만 만약에 중국 쪽 회사가 더 바게닝 파워가 높아서 중국법을 중거법으로 하신 계약에 관해서는 중국법에서는 그 force majeure에 대해서 이제 노티스를 얼마 정도를 줘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이걸 얼마나 감경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그 의무 조항도 반드시 좀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법과 달리 중국은 엄격한 조항들이 있다는 거를 잠을 드렸었고요. 딜 쪽은 조금 저희 로펌상에서 좀 힘든 면이 있었지만 소송은 원래 진행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소송은 계속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코로나 상황으로 사업이 힘들어진 이제 회사에 대해서는 채권자들이 파산 신청을 좀 많이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물류 기업을 떠나서라도 전 기업에 아마 한국 기업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는 최근에도 한국 기업에서 이제 의뢰해 주셔서 진행하고 있는 소송인데요. 이런 코로나 상황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직접 원래 전화나 아니면은 이렇게 회사에 오셔서 연락하셨던 그런 뭐 구매자나 아니면 서플라이어 쪽하고 해외에 계신 쪽하고 연락을 하셨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시다 보니까 이메일로 또는 문자로 위챗이나 카카오톡이나 또는 왓츠앱 등으로 이제 인보이싱을 보내셔서 하는 와중에 이제 이메일 프로드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해커들이 이제 셀러 쪽에 이메일을 잠깐 한 2-3분 정도 그 사람이 이메일을 보낸 것처럼 이제 이메일을 보내서 이 인보이스가 이렇게 왔고 코로나 상황으로 원래 이용하던 은행 계좌를 이용할 수 없으니 이쪽 은행 계좌로 보내달라고 해서 이제 실제 이제 받으셨던 이메일 주소로도 받으시고 그 위조된 인보이스를 보아도 예전에 보낸 인보이스랑 굉장히 똑같은 폼이에요. 굉장히 똑같은 폼인데 이제 계좌번호가 바뀌어 있고 또는 맞춤법이 살짝 틀려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이제 그런데 급하게 이제 요청을 하셔서 이제 큰 돈을 오래 하신 그 관계가 있었던 상대방 카운터파티였는데 그렇게 큰 돈을 보내셨는데 이제 그게 해커의 계좌로 간 거죠. 아니면 해커라고 지금 이제 피해자 쪽에서는 생각하지만 저희가 맡은 다른 케이스에서는 해커의 채권자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계좌번호가 아니라 잠깐 계좌번호를 이제 채권자한테 직접 보내게 해서 이 돈을 바로 찾을 수 없게 하는 조치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동결하는 지금 과정 중에 있고 또 이게 다
다른 쪽으로 바로 돈이 인출되지 않는 사건에 관해서는 찾아들인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타깝게 전부 다 전액 회수를 하지 못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분께서 중국이나 아니면 뭐 다른 러시아나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인보이스를 통해서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기업들에게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첫 번째로 이제 회사 하실 때 회사 컴퓨터에 그런 꼭 안티바이러스 시스템 하시는 거 한 번도 고려해 보셨으면 하고요. 이제 당분간 이런 코로나 이후에 그 상황이 이게 짧은 시간에 끝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런 인보이스를 담당하시고 자금 결제하시는 직원분들이 이렇게 뭐 공항이나 아니면 이렇게 퍼블릭 와이파이에 잠깐 한 2, 3분 그 퍼블릭 와이파이를 쓰시게 될 때는 거기에 개인정보를 해커들이 굉장히 쉽게 비밀번호는 알아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냥 데이터를 이용하시고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계좌번호가 다른 거나 이렇게 원래 거래하시던 고객들하고 왔을 때는 반드시 전화나 이렇게 직접 하셔갖고 실제 맞는 건지를 확인하시는 그 절차들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짧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 변호사님 앞으로도 우리 그 이런 세미나 같은 데 많이 좀 참석해서 홍콩 사정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발언 신청을 하신 분이 2분이 계십니다. 시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 지났는데 그래도 궁금하신 사항들을 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캔 우리 사장님께서 몇 가지 말씀하시려고 신청을 하셨고요. 그리고 조규열 본부장님께서도 또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이스캔 사장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고 여러분 좀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카톡이나 다른 메시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캔 사장님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카카오톡에다가 그냥 글 남겼는데 신청은 안 했고, 그래도 이왕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일단 바이러스 프리 하는 그 문제는 약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IMO에서 국제적인 어떤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걸 시행한다면 인증 제도라는 게 필요하겠지만, 이게 잘 아시겠지만 이 검역 당국에서 해야 될 문제잖아요, 방역이라는 게. 그래서 컨테이너 화물은 그 터미널 게이트 인 할 때 필요하면은 그 방역을 하면 될 거고, 일반 벌크 화물들은 개별적으로 필요하면 그 퓨미게이션을 하면 되는 문제지. 그걸 또 인증까지 하다 보면은 이 선주들이 또 비용 부분도 발생을 하고 시간적인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따르고, 또 선원들이 또 그만큼 또 고생을 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좀 더 고려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 선생님 교수님은 잘 알다시피 그 윤세리 변호사님이 지적하신 그 레이업 문제라든가 또 뭐였죠? 하여튼 그런 문제들은 절대 담합으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슬로우 스트리밍이라든가 개별 선주들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거 어떤 담합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걸로 이렇게 가정을 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슬로우 스트리밍이라든가 또는 그 레이업 문제는 좀 그 공정거래 부분하고는 좀 거리가 먼 얘기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정 변호사님은 나가신 것 같은데, 정 변호사님한테 사실 그 프러스트레이션, 아까 그 포스 메이저 부분만 다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좀 항공 화물에 관한 겁니다, 이게. 포워딩 회사에서 저한테 문의가 들어온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 항공 화물이 이제 COA에 의해서 이제 운송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항공 여객기는 항공기는 뜨는 거죠. 화물을 실어나는 화물기는. 그런데 갑자기 이게 화물기가
숫자가 적으면서 이게 폭증을 한 거예요. 폭등을, 운임이. 그러다 보니까 한 10배 정도까지도 이렇게 또 올려달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을 갖고 저한테 문의를 해왔는데, 이게 포스매저냐. 근데 운송 약관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이게 그 열거한 사항에 그 포스매저가 안 들어가 있고, 또 동종 제한업체에 의한 애네아드 코시스 이런 것도 없고, 애네아드 코시스 왓소에버 이것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포스 매저 사항은 아니고 프러스트레이션이 아닌가. 사실 이걸 여기 화주하고 그 운송인 간에 만약에 그 운임을 합리적으로 더 올려준다고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이행 불능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이게 프러스트레이션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정 변호사님 좀 묻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 그러면 한중일 교수님 계시면 조금 있다가 거기에 대해서 뭐 아주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